지금 노란봉투법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요. 어제도 보니까 경총 대한상이 경제육단체가 반대 좀 호소를 했는데 진짜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1년 유예를 지금 호소하는 성명을 좀 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냥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1년 유예를 좀 해달라. 그리고 진짜 보니까 진짜 조금만 좀 보니까 아주 그냥 보니까 하청업체 교섭 의무만 조금 없애달라. 요 정도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행이 되면 이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의 이 불이익이라든가 기업이 좀 기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처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경제를 몰라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무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는데 경제가 망가질 걸 아는데 이게 민노총 청부 입법이기 때문에 이 청부 입법을 통해서 민노총하고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두 개 중에 어떤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경제 생태계를 대단히 위험하게 하는 법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한 2년 동안 저도 많이 비판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정말 닥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인들이 지금 엄살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유럽 그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지금 이게 닥치니까 굉장히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냐? 그분들의 그 걱정이 맞는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계약한 회사가 그 하청이죠. 하청이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이제 그냥 도급일 뿐이에요. 도급. 그 회사의 사장이 그 근로자를 어떻게 처우를 하는지를 나한테 책임을 묻고 그 근로자들이 나한테 와서 파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외국의 기업가들한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그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업가는 부당노동 행위로 감옥에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미국의 그 기업가들로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버린 거죠. 근데 지금 살짝 그 말씀 안 하신 게 뭐냐면 노조법 2조가 지금 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조 안에 5항이 뭐냐면 그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 파업의 대상, 쟁의 대상도 넓혀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였는데 지금 이번에 그 바뀐 내용은 뭐냐면 근로조건의 주장의 불일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장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공장을 해외 이전하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외 공장 넘어가는 것도 거기 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나의 큰 스토리예요. 앞에 도급인데 와서 나한테 와서 원청한테 와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당장 그 기업가로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옮겨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그렇죠. 2조 5항은 그걸 또 막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면 다 괜찮으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 그냥 괜찮을 거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질 않아서 공급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도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못 빠져나가게끔 해놓으면 그러면 괜찮으냐? 들어오질 않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탈출하거나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게 너무나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법의 구조가 저희가 그래서 2년 내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는 경제 전체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설마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이런 모양 그대로 하겠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권이 바뀌고 지금 마치 게릴라 작전 하듯이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대단히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닥친 거예요.
근데 1년 유예도 지금 노란봉투법 1년 유예라도 지금 해달라는 게 경청 등 경제 유단체의 호소인데 이마저도 지금 안 민주당은 들어주고요. 안 들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호소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경영상의 결정은 예외로 해달라. 그럼 경영상의 결정이 이거마저도 그것도 그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가 망하거나 말거나 이 민노총 청부 입법을 들어줘야 되는 게 이 당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 하청에 있는 또 근로자들 다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피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하청하고의 계약을 안 맺겠죠. 되도록이면 맺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 안 맺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 그냥 직접 고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적응할 시간 없이 비용이 너무 빨리 올라버리면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CEO들 그러니까 경영자들도 본인들한테 너무나 이게 그 뭐랄까 얼토당토하는 위협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식의 그 충격을 경제에 주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이 얘기 참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참이나 그 유럽 그 상의가 대단히 당황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냐 이런 당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민주당에서 정말 이때까지 계속 그 진보 언론들도 그렇고 이 법이 뭐 대단히 인간적인 법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경제의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리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너무 무식한데 그게 그냥 무지가 아니라 이게 자기들의 어떤 돌격병 역할을 하는 민노총에게 이거를 그 약속했고 그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저 8년 전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탄핵 때도 그렇고 민노총이 참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거를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결탁이나 유착에 의해서 나라 경제 전체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법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이거를 사실은 그 좋은 논쟁을 통해서 이걸 계속 막았어야 되는데 일단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대단히 죄송하죠. 근데 지금 너무 무력하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노란봉투법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다 보면 진짜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그렇죠. 일감을 넘기거나 그렇죠. 또는 해외로 아예 그냥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것도 그렇죠. 힘들겠지만 그렇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렇죠. 그나마 일거리를 좀 받아가지고 도급을 하던 중소협력사들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 주변에서 어떻게 좀 납품을 하면서 일을 해오던 기업들.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 말씀이에요. 기업들은 생태계가 그냥 무너진다는 게 그냥 그 뜻이에요. 생태계는 다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장들만 망하고 마는 게 그 아니라 직원들이 다 그냥 그럼요. 없어지는 거기서 거잖아요.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그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문제죠. 이거는 예. 이 경제 생태계가 생태계가 다 없어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걱정을 그래서 많이 해온 거죠. 그런데 그런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맨 처음 시작된 것은 불법 파업에 대한 부분들, 그 손해배상 그거 좀 줄이겠다. 그렇죠. 맨 처음 시작된 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란봉투법이었는데 이게 거기다 살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항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취지는 자체는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들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월급 체계부터 그 직무급으로 바꾸고 그리고 원하청 간에도 서로 좀 상생 협력하는 그 구조를 만들고 네. 이게 지금 천천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난데없이 이거를 그냥 모든 경제 활동을 막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망치는 방식으로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그 경제인들이 저렇게 호소를 하는데 정말 애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뭐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할 거 없이 못 들은 척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요.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당내 문제로 잠깐만 여쭤볼게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획 시리즈로 중앙일보가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기사 중에 하나에 윤희숙 위원장님의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지도부 전체를 욕먹이려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딱 제목으로 딱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미리 여쭤보고 갈게요. 그 윤희숙 위원장님이 지난번 이번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룰을 여론조사 100% 바꾸는 혁신안을 맨 처음에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꺼내시자마자 이거를 비대위에 보고하시자마자 사방에서 면박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사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당이 지금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선 끝나고 거기다 계엄으로 인한 정권 교체 이후에 당원들이 너무 지금 분노에 있고 울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민심하고 당심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민심하고 당심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당이 망해요. 그러면 지금의 지도자는 이 당심을 민심으로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당이 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원 80, 그다음에 민심 20인데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이게 언제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당심과 민심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걸 접근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 당이 살려면 이래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어요. 1초도 없었어요. 그냥 전당대회가 가까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욕먹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혁신하려는 에너지가 없구나. 아니 뭐를 가지고 욕먹는다는 겁니까? 전당대회가 가까워왔는데 전당대회 룰을 지금 만지면 그럼 욕을 먹는다. 누구한테 욕을 먹고 뭐 그게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당원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후보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본인들을 고립시키고 당을 뭔가 좀 바꾸고 쇄신하고 당의 생명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뭔가 으쌰 이런 것이 없는 지도부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보면 찬탄 반탄으로 나눠가지고 나뉘어져서 경선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엄청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때도 그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더 격화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계엄이 있는 찬탄 반탄 이것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서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80대 20으로 뒤집어서라도 국민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로 룰을 정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80대 20을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0대 100으로 제한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도부가 그러면 그 혁신화를 받아들고 현실적으로 이게 당원들을 대접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완전히 없애는 거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8대 1을 2대 8로 고친다든가 5대 5로 한다든가 이런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제시한 기준점은 여기인데 근데 그 정도의 성의와 에너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 전당대회가 지금 찬탄 반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계엄 직후로 돌려놨어요. 상황을. 더 돌려던 거죠. 그렇죠. 5대 5도 완전히 아니지 않습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심을 민심으로부터 더 떨어뜨려서 당권을 쥐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그런 그 의도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룰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보는 관전자의 입장에서도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대2, 7대3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도 헌신이거든요. 욕을 먹어도 지금 당장 당원들이나 후보들한테 욕을 먹어도 당을 살리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그 뭔가 헌신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하고 계신 게 그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도 있고 그렇게 또 룰을 만들어 놓으니까 후보들도 점점 더 센 얘기를 해요. 점점 더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 당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뭐 재입당을 시키겠다. 계엄 때 사람이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면회 가겠다. 면회 가려면 지금 가지.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막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하는 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뉴스에서 그런 걸 접하면서 저 당은 지금 도저히 우리나라의 어떤 한 날개를 책임질 만한 당이라고 계속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일단은 윤희숙 혁신위원장님께서는 일단은 혁신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안철수 두 분의 지지를 이렇게 응원합니다. 적어도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저는 당의 지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원을 하셨어요. 자, 장대영 후보는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개헌 저지선 때문에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중요한 국면에 가서 그 분들이 같이 그냥 107명이 그냥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국면에서 또 내부에 또 다른 이견을 계속 내면서 당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107명의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 인천 기양이나 충남 아산이나 이런 치러질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조국이 나오고 누가 나올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어떤 누가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출마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탄핵 때 당론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보궐선거 출마하지 말고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의도에서 이제 제가 우리 기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장동혁 의원님 왜 저러세요? 원래 저러세요? 근데 저는 원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선 치를 때 선대위에서 같이 일을 했고요.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순환도 빠르시고.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저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또 지금 그 극단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지금 우리가 싸울 때다. 저는 맞습니다. 지금 당사를 난입해갖고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당 말살 맞아요. 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장동혁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운다고 우리끼리 끌어안고 앉아서 무슨 우리끼리 투쟁을 외친다고 우리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저 당은 우리나라의 그 보수의 날개로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큰 날개로서 국민들이 지켜줘야 된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판단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반성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한 번 더 돌아봐줘요.
아니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좀 공수처도 수사 권한도 없고 막 불법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뭐 그런 걱정들을 했던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상한 그 범죄로 알록달록한 그런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민들 눈에 국민 눈높이는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이미 지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당시의 당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 출마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일부 그 마음속의 울분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 일부 강성 당원들의 표만 바라고 당을 점점 죽는 길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저 당대표가 되면 어떨 것 같냐? 또 젊은 기자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당선 전략일 뿐 당선되고 나면 다르실 거려 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그럴지 안 그럴지.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당을 점점 더 외면받게 하는 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